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4에 있는 4장 테스트 설계 기법을 먼저 진행할게요. 그래서 3장에 있는 그 정적 테스팅, 스태틱 테스팅 기법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JUnit을 가지고 단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예제를 좀 활용해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적 테스팅을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설계 기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적 테스팅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 기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테스트 개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봤고 거기에 맞는 테스트 활동을 이제 V 모델이라고 살펴봤죠.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분류할 때 정적 테스팅과 동적 테스팅을 분류를 했죠. 그래서 정적 테스팅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지 않고 하는 테스트를 정적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테스팅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예제들은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동작시켜서 테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저번에 예제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별도로 설계하지는 않았어요. 이를테면 테스트 largest.java라는 그 클래스 largest.jav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어레이를 뭐 이렇게 그 뭐 세 가지 7, 8, 9를 넣었을 때 가장 큰 수가 리턴될 경우에 9가 리턴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함수에 대한, 이 클래스에 대한 기능 명세가 있어야 되고, 그 명세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은 사실은 생략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체계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하고 수행하기 전에 사실은 테스트 설계라는 활동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설명하진 않고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설계란 뭐냐? 테스트 분석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분석해서 테스트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법이고 어떤 접근 방법을 쓸지, 어느 수준까지 테스트할, 어느 레벨 테스트할지, 어떤 테스트 기법을 도입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면 요구사항 명세서, 아키텍처 설계서, 단위 설계서 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입력물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얘를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할 조건, 어떤 그 테스트하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있겠죠. 기능의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도출을 해요. 그리고 이걸 모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요. 물론 이렇게 만든 케이스를 나중에 이제 조합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설계가 뭐냐?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대상을 분석해서 그것의 테스트 기준을 뽑아야겠죠. 기준이 되는 요구사항 명세, 아키텍처 설계, 단위 설계 아니면 이전의 결함 데이터, 뭐 이전 고객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컨디션을 테스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도출하고요. 거기에 필요해서 요거를 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사실은 테스트 입력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입력하고 예상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이제 코드로 치면, 소프트웨어 개발로 치면 테스트, 그러니까 그 설계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가 그 테스팅 일반 원리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테스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충분한 테스트 커버리지를 만족하면서 테스트의 개수를 줄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함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결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함 찾을 가능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고,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거 뒤에서 다루겠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JUnit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죠. 코드의 어느 부분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근데 우리가 구현한 테스트 케이스가 사실은 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많이 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타고 어느 부분을 안 탔는지를 식별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최적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냥 테스트를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항목들을 선정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테스트 설계라고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테스트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테스트를 설계하는 기법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보통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설계. 여기서는 테스트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피처셋, 사실 요거는 디테일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ISO 그 29119라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표준이 있어요. 국제 표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의하는 세 가지 단계를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세분화해서 본다는 거죠. 마치 이제 군대에서 훈련할 때 이제 구분 동작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선은 테스트 설계 기법 첫 번째는 기능 명세, 기능 항목들을 도출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테스트 조건들을,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을 테스트할지를 뽑아내고 거기서 테스트 조건들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할지 커버리지 아이템을 선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항목들을 뽑아내는 것들, 그래서 피처셋과 테스트 컨디션을 뽑아내서 테스트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아키텍처 설계서나 단위 설계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이건 테스트를 할 때 도출한 문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커버리지 아이템스,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순서에 따라 조합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셋을 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실제 구현하는 것 같이 일종의 순서들을 정의해 놓는 것을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스펙에서는 이제 개별 테스트 케이스 항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테스트 프로시저 스펙에서는 실제로 이 개별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순서로 조합이 되어야 실제 테스트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각 문서들 간에는 이제 추적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 관리 쪽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데, 테스트 케이스가 뭐냐? 테스트 수행을 위한 최소 단위가 되는 어떤 문서나 내용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는 건데, 테스트 케이스는 보통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차량용 제어기에 들어가는 베이직 소프트웨어에 있는 API 테스트 실제 했던 사례인데, 거기에 테스트 케이스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은 그 테스트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포맷 이렇게 여기서 엑셀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복잡한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솔루션에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을 쭉 받아서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예제로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할게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스트 조건을 뽑은 다음에 그 조건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뭐고 그렇게 수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뭐다. 우리가 유닛 테스트에서 assertion 문장을 봤었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테스트하는지가 테스트 케이스의 어떤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 필요한 테스트 예상 결과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에 네, 했던 라지스트 테스트점 자바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테스트 라지스트라는 패키지 안에 라지스트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구현했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테스트 라지스트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어레이가 3개의 멤버가 있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큰 값이 7, 8, 9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 이게 그 조건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7, 8, 9라는 어레이를 입력을 넣었죠. 요게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이 9라는 값은 리턴으로 9가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의 기대 결과 값이죠. 그래서 얘를 보통 expected result, 예상 결과, 기대 결과라고 하고요. 요 뒤에 있는 요 값, 실제 넣는 값을 입력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input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위 함수를 하나 호출하기 때문에 단위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고 끝나기 때문에 순서가 별도로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예상 결과를 비교하는. 근데 이 조건은 일반적인 순서.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레이가 만약에 역수로 돼 있다. 이럴 때도 잘 찾느냐. 아니면 어레이 멤버가 이렇게 최대값이 막 중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레이 멤버 하나일 경우에 테스트가 잘 나올까. 이렇게 이런 테스트 싱글, 디플리케이트, 인버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테스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테스트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입력 데이터들이 달라지죠. 어레이의 그 멤버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상 결과를 비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좀 쉬운데, 자,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갖춰야 되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보통 봐요. ID. 이거는 그냥 고유한 식별 번호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추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를 넣는데 보통 뭐 모듈명 언더바, TC 언더바, 뭐 UT 언더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줄여서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조건, 프리컨디션은 테스트가 수행되기 전에 미리 선결돼야 되는 조건, 그러니까 구동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값을 초기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전의 값들이 남아 있어서 이게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테스트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수행 절차. 어떤 스텝으로 호출한다. 어떤 스텝으로 수행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했던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스콥이 작기 때문에 메소드 하나, 뭐 펑션 하나 이렇게 호출하고 끝나기 때문에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만약에 그 시스템 테스트,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한다. 근데 거기서 뭐 이메일 앱을 개발하는데 이메일 보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능을 테스트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메일 앱을 연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몇 번째 이메일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메일 안에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전 조건에는 이메일이 미리 와 있어야 된다. 뭐 리스트에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행 순서는 구체적인 테스트를 수행한 절차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결과는 아까 단위 테스트에서
7, 8, 9를 넣었을 때 9가 리턴 될 것이다. 기대 결과, 예상 결과는 수행한 후에 의도한 대로 동작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필요시에 이런 사후 컨디션을 기대 결과에 기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기대 결과가 확인된 다음에 이 테스트는 어떻게 종료돼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적성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테스트 케이스가 결국에는 이 테스트 조건을 여기 그 테스트 컨디션을 뽑기 위해서 이 테스트 베이시스를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는 아키텍처 설계서, 단위 설계서를 분석하는데 어느 항목으로부터 얘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됐다라는 것을 그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뽑은 테스트 케이스가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근거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테스트 케이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추적성 관리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연관된 산출물 항목을 거기에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도.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가 쭉 많은데 우리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수행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도라는 항목을 뭐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거는 테스트 결과를, 수행하는 결과를 판정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테스트가 패스냐, 페일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이 항목들이 사실은 필수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긴 한데, 여기 예시에서도 보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이건 ID, 이 테스트 케이스 항목을 구별하는 식별자 같은 거고, 이건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대상 API 네임이고, 어떤 동작을 한다 디스크립션을 적었고, 여기 이제 수행 절차. 여기는 프리컨디션을 여기 따로 달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행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을 한다. 이게 사실은 이 앞에 설정하는 값들이 일종의 프리컨디션처럼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상 결과는 expected result는 return type은 void라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시스템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이다. 수행해 봤더니 패스페일의 기준이 패스가 났다, 안 났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중요도 이 부분은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페일이 났으면 왜 페일이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이거는 그냥 엑셀로 간단하게 작성된 거고 사실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스텝이 훨씬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회원가입 기능이다, 로그인 기능이다 이런 것들을 웹페이지나 앱, 모바일 앱에서 그런 것들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앱을 연다, 그 다음에 아이디를 뭘 든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뭘 든다, 그 다음에 무슨 버튼을 누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절차들이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상 결과가 그러면 로그인 이후에 그 개인 페이지로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예상 결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요. 거기 필요한 입력 데이터 복잡하고 이런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단계로 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또 심플하게 구현이 돼요. 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단위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데 주로 입력 데이터, 절차, 그 다음에 예상 결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네, 그럼 이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우리가 테스트 설계가 뭐냐, 왜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테스트 설계 기법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데 테스트 케이스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을 이제 살펴볼 건데, 크게 이제 분류들을 해요. 분류해 나가면서 설명할 건데,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있어요. 근데 큰 카테고리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테스트 설계 기법을 구분할 때 테스트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블랙박스냐 화이트박스냐로 구분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내부를 보지 않겠다라고, 내부는 안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화이트박스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내부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내부라는 게 뭐냐면 그 소스 코드나 모델 같은 것이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어떤 플로우를 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써고 어떤 조건문을 타고 어떤 쿼리를 날리고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시스템이 이 우리가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동작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죠.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얘는 몇 초 안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사항 명세서나 이런 것들에 이제 명세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블랙박스 테스트다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고려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소프트웨어 행동, 동작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집중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은 테스트 베이시스, 요구사항 명세, 아키텍처 설계, 단위 설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자나 테스트의 경험을 추가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인데 그 보통 웹페이지에 가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인밸리드 할 경우에 맞지 않을 경우에 두 번까지 허용해 주죠. 그리고 세 번째 막히면 접속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뭔가 정보를 요구를 하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두 번까지 허용된다, 세 번부터는 뭔가 다른 동작한다,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기준은 보통 테스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요구사항 명세, 단위 설계, 뭐 이런 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약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입력 있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올 거다, 또는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동작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을 이제 블랙박스 기반의 테스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테스트의 근거가 테스트 베이시스, 명세서가 보통 많이 돼요. 거기에 이제 개발자나 테스터의 경험을 추가해서, 야, 이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는 보통은 시스템 테스트에서 많이 하긴 해요. 시스템 레벨 테스트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시스템 테스트나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나 알고리즘이나 DB 쿼리가 어떻게 되는지, 트랜잭션 아니면 네트워크를 어떤 프로토콜 타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 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위 레벨 테스트로 갈수록 블랙박스 테스트를 많이 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블랙박스 테스트의 기준이 요 문서라는 거죠. 산출물 기반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반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드의 그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테스트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컴포넌트나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뭐겠어요? 코드를 보는 거죠. 소프트웨어 코드를 보고, 아니면 모델 베이스드 테스팅, 디벨롭먼트를 하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 UML 모델이나 이런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로 개발 단계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레벨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요. 물론 이거를 시스템 테스트나 인수 테스트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코드의 내부 구조를 보기 때문에 얘는 주로 단위 통합 테스트 레벨에서 많이 수행을 하죠. 그리고 얘는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 동작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고 얘는 블랙박스는 행동,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집중을 하죠. 그래서 주로 기능뿐만 아니라 성능적인 요소,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등등 이렇게 비기능적인 요소들도 많이 하는데 얘는 주로 내부 플로우를 타서 동작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그 커버리지라는 거 잠깐 봤었죠. 그래서 코드를 어떤 식으로 타는지를 보는 것을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잠깐 다시 보면 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라지스트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서 우선은 테스트 케이스를 네, 돌려봅시다. 이렇게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를 우리가 기능을 수행해 보는 것은 이제 그 런에즈로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패스페일 여부를 확인하는 거 테스트 수행 결과에 예를 들어서 최대 값을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이 잘 되느냐 라고 보는 것은 코드에 이 메소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진 않죠. 라지스트라는 메소드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선 테스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입력됐을 때 얘가 나오느냐, 9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을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코드의 내부 구조를 본다는 거 뭐냐면 커버리지 엣지를 나중에 요거는 다시 다룰 건데 커버리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가 수행이 되고 이제 저번에 봤던 것처럼 코드에 그 수행된 코드에 이제 색깔이 표현이 되죠. 자, 커버리지가 수행이 되면 소스 코드에 어느 부분이 탔는지 안 탔는지가 이제 나오게 돼요. 지금 코드의 색깔이 이제 표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이 커버리지를 다시 다룰 건데 다른 걸 돌렸군요. 자, 라지스트 테스트에서 테스트 라지스트에서 라지스트 테스트를 커버리지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코드의 어느 부분을 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코드가 만약에 0값이 아니고 인티저 맥스 밸류로 돼 있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동작하는 테스트 가지고는 커버를 다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지금 보면 포문은 다 돌긴 도는데 그 안에 if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서 max가 이 리스트의 인덱스 값이랑 치환이 되는 동작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max 값이 너무 최대 값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요 리스트 멤버의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수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코드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됐구나. if 조건은 뭔가 그 true인 경우가 수행이 안 됐겠구나. true, false 중에 하나가 수행이 안 됐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코드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짤 때 코드 내부 구조를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구조 기반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거 다뤄볼 건데, 이렇게 코드에 플로우들을 타고 코드 라인이 어느 부분을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것을 화이트 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블랙박스 테스트. 지금 예제는 단위 테스트를 가지고 블랙박스 테스트도 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도 한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한 건데, 보통은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코드의 구조를 보기 때문에 단위 통합 테스트 레벨에서 많이 하고,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 다 해요. 근데 두 기법을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ICTQB나 이런 자격증 준비할 때 보면 거기 실라버스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모든 레벨의 모든 테스트 기법이 블랙박스, 화이트박스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무튼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설계 기법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두 가지 방법이 주로 블랙박스는 이제 명세 기반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다음 화이트박스는 구조 기반 기법이라고 얘기하고, 추가로 수행하는 방식이 이제 경험 기반 기법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동적 테스트가 있는데, 동적 테스트의 이제 세 가지 유형인데, 명세 기반은 테스트 베이시스, 명세서를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코드나 모델 등 구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 도출하는 것을 구조 기반 기법이라 한다. 그러면 얘는 블랙박스, 얘는 화이트박스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경험 기반은 뭐냐? 보통은 이 두 가지 기법을 정형적인 기법이라고 보통 보고요. 경험 기반은 추가적인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하는 건데, 얘는 이 두 가지 기법에는 없지만, 또는 이 두 가지 기법을 다 했는데 추가로 해보고 싶을 때 개발자나 테스터의 지식 또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경험 기반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법도 사실은 되게 유용한 접근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간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프리하게 뭔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런 접근이 있어서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명세 기반 기법을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안에 보면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한 5, 6가지 기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동등분할과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동등분할, 얘는 뭐냐면 입력값이나 출력값의 영역을 유한계의 상호 독립적인 집합으로 분할해서 각 집합의 원소 중 대표값 하나를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것을 말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동일 집합에서 어떤 대표값을 나타내더라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기대하는 것. 이를테면 예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전압 표시하는 예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배터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이제 저항값을 읽어와서 이 전압의 값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근데 이 값이 2.50V보다 작은 2.49V부터 0V 이런 것들은 아예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50V부터 2.79V까지는 이렇게 세 칸이 다 비어있는 경우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2.80V부터 3.29V까지는 한 칸, 3.79V까지는 두 칸, 4.29V까지는 세 칸. 그 다음에 이거는 오버된 거기 때문에 얘는 또 표현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4단계가 있다. 근데 전압값은 0V부터 소수점 둘째짜리로 굉장히 많은 값들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냐? 최소한 이런 기능들 하나에서는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라는 개념이 동등분할 개념이에요. 사실 어렵진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 이퀴밸런스 클래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등분할이라는 것이 2.5V, 2.8V, 3.3V, 3.8V, 4.3V 이렇게 파티션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기서 2.6V나 2.7V나 2.5V나 2.79V나 어떤 값을 넣어도 여기서는 다 아웃풋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를 입력은 달라도 동일한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입력의 조합을 이퀴밸런스 클래스, 동등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대표값 하나만 뽑아도 나머지는 동작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뽑자. 그러면 동등 클래스를 정확하게 나눠주면 그 클래스의 개수만큼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각각에서 테스트 케이스 뽑으면 최소한 4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최소한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83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안 해봤다. 테스트 케이스를 10개를 뽑았는데 여기 이쪽에 막 밑에에서 값이 막 집중됐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테스트가 안 된 거죠.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한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일한 입력의 조합에 따라서 조건에 동일한 출력이 나오면 그 그룹을 묶어서 동등 클래스라고 하고, 동등 클래스에서는 대표값 하나씩만 뽑겠다라는 개념이 동등 분할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가 최소한 4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분할은 2.5V부터 2.79V까지. 그럼 여기서 그냥 대표값 2.75V 하나 뽑고,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2.98V 뽑고, 세 번째 3.57, 네 번째 4.03 이렇게 뽑겠다라는 것이 동등 분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 필요하냐? 이 기법을 쓰면 입력값의 조합이나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기준이 좀 더 객관적이 되겠죠. 그래서 동등분할 기법을 쓰면 누가 테스트 케이스를 뽑든 이 예제에서는 동일하게 최소한 4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집합에서 어떤 대표값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하는 것, 그 다음에 유효한 입력 데이터와 유효하지 않은 인밸리드한 입력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 이를테면 여기에서 요 왼쪽 또는 요 오른쪽,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동작이겠죠. 그래서 요 2.5V부터 4.29V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서의 동작이고, 그 외에 인밸리드한 케이스들도 파티션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입력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라는 것이 동등 분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간단하게 JUnit 예제를 하나 수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체크 배터리라는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아까 우리가 예제로 다뤘던 배터리 표시한 잔량 표시하는 것에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구현했는데, 이 예제 코드는 제가 같이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볼티지 더블 타입의 볼티지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얘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invalid, 그 다음에 3칸 모두 비어있는 거 empty, 그 다음에 1칸 표현된 거 mid low, 그 다음에 2칸 표현된 거 mid high, 그 다음에 3칸 모두 완충된 거 full. 이렇게 이제 그 스트링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 체크 벡터리가 있고, 근데 여기서 얘 다 프라이빗 타입이죠. 그래서 체크 배터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는 더블 타입의 배터리 값을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고 볼티지가 예를 들어 2.50V부터 4.30V를 벗어나는 범위 2.50V 미만 또는 4.30V 이상이면 얘는 invalid라는 값을 저장한다. 스트링 값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고 2.80V 미만이면 empty, 3.30V 미만 미드로, 3.80V 미드 하이, 4.29까지 full, 이렇게 이제 else if로 전환하죠. 그리고 get bet status면 이 배터리 스테이터스를 리턴하는 프라이빗으로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자, 이를테면 체크 배터리 그냥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생성했는데 얘는 디폴트 값이 invalid죠. 그렇기 때문에 bet status를 이 get bet status를 읽어오면 invalid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값 테스트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체크 배터리를 생성자로 0.7V 넣었어요. 그럼 0.7V면 아까 우리 여기 보면 0.7V면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invalid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invalid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체크 배터리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2.75V를 넣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2.75V를 넣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3칸 모두 비어있는 거에 해당하는 empty. 체크 배터리 가보면 얘는 invalid한 경우 empty, 그 다음에 mid low, mid high, mid full 이렇게 4가지가 valid한 조건이죠. 그 중에 3칸 모두 비어있는 거에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3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2개는 invalid한 조건에 대한 테스트이고 지금 valid한 경우는 딱 하나만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 자, run as를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네, 체크 배터리 테스트를 돌려야 되죠. run as를 돌리면 다시 돌릴게요. PC가 엄청 과부하 걸려가지고 네. 거의 죽기 직전이네요. run as를 자, 체크 배터리 테스트 run as JUnit 테스트 수행을 해보면 네, 지금 3개의 테스트가 돌아갔는데 모두 잘 동작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성자 어노테이션 안 넣었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다시
그래서 체크 배터리 테스트를 수행을 해보면 지금 3개의 테스트가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by constructor, 그 다음에 테스트 로우, 그 다음에 테스트 밸리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져서 수행을 해봤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있는 거, 2칸 있는 거, 3칸 있는 거, 뭐 4칸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예제 코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이 동등분할 기법을 활용해서 최소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등분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입력에 대한 속성을 식별하고 거기서 동등 클래스,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만들어내요. 아까 같은 경우는 4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고 아웃풋 이제 확인하는 이런 식의 동작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값, 출력값 영역을 유한계의 상호 독립적인 집합, 요게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집합, 클래스 중에서 대표값 하나를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이퀴밸런스 클래스만큼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밸리드한 데이터도 있고 인밸리드한 데이터 있죠. 그래서 경계값이 있으면 경계 내부의 값, 경계 밖의 값. 불린 타입이면 true와 false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레인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레인지 내부에 있는 값, 그 다음에 밖의 값. 근데 밖인데 레인지는 마이너스 쪽도 있고 플러스 쪽도 있으니까 인밸리드한 아웃풋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숫자 값, 특정 값이다. 그러면 특정 값이 하나 있고 그보다 작은 수나 큰 수. 그 다음에 셋업 밸류스, 값들의 집합 있으면 집합 내에 있는 속해 있는 뭐 인엄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합 내의 값이 있을 수 있고 집합에 없는 값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밸리드한 부분과 인밸리드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테스트 설계 기법이랑 뭐 명세 기반 기법에 대한 개요를 화이트박스, 블랙박스가 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JUnit을 가지고 그 예제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요거는 예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과제는 아니고 요거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계속 이제 뒤에서 구조 기반 테스트 뭐 그다음에 다른 테스트들도 계속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예제 잘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